아, 이것도 난 틀린 주장이라고 보는데. 저요? 아, 이거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오마이사이언스. 오마이사이언스.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책 한 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 책을 소개해 주실 저 일당 100 최다 출연자시고 저 일당 100도 잘 되는데 공헌이 굉장히 많으신 우리 박문호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아유,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 계절에 한 번씩 꼭 뵙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오마이사이언스. 오마이사이언스. 네, 박문호 박사님과 함께 책을 좀 소개를 해주실 텐데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이 역시 뭐 뇌와 좀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예. 브레인 네. 플러스 유전자. 뇌와 유전자. 그다음에 사회까지 좀 아우르는. 그렇습니까? 네. 자, 뇌와 유전자, 사회. 중요한 키워드들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박문호 박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뇌, 사회, 그리고 DNA 뭐 이런 것들 관련된 어떤 책을 소개를 좀 해주시는지 직접 그 제목이랑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초연결 지능이라고 그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의 연구원인데 네. 40대 중반의 여성 연구자인데 네. 이번에 그 정신병원에서도 경력을 쌓고 그쪽에서 이제 어떤 약간 문제의식을 갖고 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이거 효과가 그렇게 석신통치 않다. 이게 근본적으로 왜 그런가?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유전자 레벨에서 그 다음에 우리 인지 레벨 네. 그리고 사회적 레벨 이 전체가 비선형적으로 복합적으로 링크되어 있는 이런 걸 좀 이야기를 하고 싶다. 네. 그렇게 해서 아주 그 연구 그리고 이제 그 분석해낸 결과를 이렇게 책으로 엮으신 게 이 책인 거예요? 예. 정신병원에서 좀 뭘 해보고 치료도 해보고 했는데 영 생각했던 대로 잘 안 됐는데 그렇죠. 그 이유가 단지 그냥 무슨 약물이나 이런 거가 잘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썸띵이 있었다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지능 우리가 이제 IQ 보통 얘기 많이 하잖아요. IQ 뭐 그다음에 EQ는 이제 감성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런 연구할 때도 매우 중요하게 보는 그 팩터예요? 아니면 그건 그렇게 썩 중요한 건 아닌가요? 어느 정도 중요성이 있죠. 네. 그럼 구체적 예를 들어주면 네. 오늘 제가 대전에서 역시 이제 KTX 타고 왔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자리가 있는데도 일부러 통로에 나와갖고 거기 서갖고 1시간이니까 왔는데 왜 서가 왔느냐?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서서 오셨다고요? 예. 자리에 안 앉고 예. 다리 힘기를 저 오늘이 12월 15일인가 16일쯤 이제 예, 16일이니까 예. 이제 올 연말이니까 좀 날씨가 좀 춥잖아요. 예. 네. 그거 플러스 한번 해보세요. KTX. 이게 항상 일어나는 상황이요. 약간 그 칸칸 사이가 조금 더 온도가 낮은가요? 아니요.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코트도 입지만 겨울 되게 춥다는 걸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온풍기를 좀 틀어줘요. 네. 온도가 약간 높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선한 바람이 이게 거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야기 드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 도서관이나 이런 공공 장소에 권장 그 이산화탄소 농도가 있어요. 그게 얼마냐 하면 대략 1100 ppm이요. 네. 네, 1100 ppm. 우리 전 지구적인 이산화탄소는 서울도 꽤 오래전에 400 ppm을 통과했거든요. 네. 이제 지구 온난화 이제 항상 그 이야기잖아요. 400 ppm 언저리 이렇게 돼 있는데 KTX 한 같은데. 그 다음에 차 안에 요게 제가 좀 지금 민감해갖고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입니다. 이게 어떤 방송에서 메인으로 9시 뉴스에 취재를 했어요. 네. 도서관 차 안에 뭐 이렇게 해갖고 그 이산화탄소 농도를 쟀는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가장 이산화 높은 데가 개인 성용차 안에 장거리 달릴 때 네. 창문 안 열면 어. 예, 이산화 굉장히 높고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요 그건 권장 수치가 1100인데 네. 그래서 아까 IQ 이야기 연결됩니다. 1400마 돼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1400마 돼도 IQ가 50% 떨어진 상태가 돼요. 50이나요? 예, 그럼 IQ가 100인 사람이 IQ 50 같으면 거의 100채에 가까운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빨리 알려줘야 돼요. 저는 그걸 매번 느껴요. 그래서 조금 이산화탄소 수치가 높아지면 내가 좀 약간 머리가 띵하다 이렇게 띵하죠.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항의를 못 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조니까네.
답변 걸린처럼. 그래서 이렇게 항의를 할 정도 되면 네. 화를 낸다 항내 정도 되면 머리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 상태도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서 최적화돼 버린 거예요. 그 속에서 그냥 뭐 졸기에 딱 좋은 환경이 되는 근데 거예요. 우리 오히려. 스태프들 창문 여세요. 빨리 창문 열라고 여기. 그래서 그 내용이 네. 이 책에 나옵니다. 그래요? 진짜요? 네. 그래서 이런 책은 참 그런 수치 하나만 정하게 봐도 읽어볼 만한 책이에요. 오 신기하다. 그래서 답을 엉뚱한데 우리 지금 그러니까 IQ라든지 이런 문제든지 모든 사회적 문제에 먼저 선결되는 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지능이 제대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아니 근데 왜 서 계신 거예요? 그 공간은 닫혀 있잖아요. 아니 그 안에 있으니까는 답답해서 못 읽겠는 그 거예요. 객실 같은 데는 네. 여러 그렇지, 사람들이 동시에 숨을 쉬니까 네. 조금 더 그렇죠. 이산화탄소 수치가 그거는 높겠지. 아마 이건 꼭 우리나라 KTX 당국에서 그걸 좀 재봐야 돼. 이산화탄소 농도 얼마인가. 지금 겨울철에 객실에 환기 안 할 때 얼마 되는가를 모르긴 해도 엄청나 1,400 훨씬 넘을 수 있어요. 제가 그 파일을 했어요. 한 10년 전에 그 뉴스를 보고 이거는 내가 과학 운동하면서 많은데 알려줘야 되겠다. 결정적인 이산화탄소 농도입니다. 낮아지면 생각이 안 돌아가요. 네, 네, 아, 네. 그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제가 어릴 때 극장에 가서 의식을 좀 잃은 기억이 왜 그런지인지 알겠네요. 예.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거기 있다 보면 갑자기 막 머리가 팽 돌고 이게 속이 미식미식거리는데 그땐 그냥 몸이 안 좋았거니 생각했는데 그 당시 극장에 가만히 밑에 깔고 어마어마한 뭐 수백 명이 몰려가지고 좁은 데서 보다 보니까 이게 밀폐된 공간에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산화탄소 거의 농도가 질식 직전 수준까지 가는 공간들이 많아요. 지금 대한민국에도. 근데 왜냐하면 이걸 집단적으로 항의를 좀 해야 되는데 항의하려면 이게 잘 돌아가야 돼요. 화를 낸다든지 이것도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쓰는데 그게 안 돼요. 바로 이 책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바로 사회적 인지적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집단적 인지적 노력이 이런 걸 개선하는 데 핵심이다. 그래서 이게 초연결 진행이라는 초연결 지능. 지능입니다. 근데 뭐 지능이 쭉 연결된 게 뭐 연결된 지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초연결이라고 할 때는 그냥 연결된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뭐가 있으니까 초연결이란 말을 쓸 거 아닙니까? 예, 핵심을 잘 짚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게 뭐냐면 예. 유전자 레벨, 그 다음에 우리 신경 회로 레벨, 예. 그 다음에 사회적 인터랙션 레벨, 사회적 레벨, 이 세 가지가 다층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 책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우리 영유아 때부터 신경 회로적 변형을 일으켜버린다는 거예요. 자, 요걸 구체적 이 책에 그 구체적 예가 나오는데 예. 그 어떤 예가 나오느냐 하면 이게 아마 최근 이쪽에 나온 논문에서 조회수 그러니까 레퍼런스 수가 1,600회 정도로 굉장히 인용이 많이 된. 인용이 굉장히 많이 된 네. 논문인데 그 논문이 네. 뭐냐면 마우스한테 체리 향기 네. 그 달콤하잖아요. 네. 체리 향기 달콤한 걸 주고 전기 고문을 한 거예요. 고문을요? 그럼 이제 결합이 되죠. 달콤한 거 주고 고문하고. 예, 달콤한 냄새를 주고 전기 고문하면 그 냄새를 혐오하겠죠. 네. 그 작용을 했는데 그건 당연히 당대는 그런 줄 아는데 그다음 새끼 난 그 새끼한테는 이런 자극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싫어해요. 그 싫어한 게 나타났는데 더 놀라운 게 손자가 났어요. 네. 손자한테도 그게 연결됐다는 거예요. 아니 한 세대 만에 진짜 우리 초연결이네. 본능적으로 좋아할 그 냄새를 네. 한 세대 전기 고문으로 밑에 세대까지 다 예.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핵심이 이게 인간한테도 트라우마가 세대를 넘어서 전달될 수 있는 실험 중에 하나가 요거 나와요. 이야. 이 책에서도. 근데 이런 걸 조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학계 있는 사람이 이런 분야는 굉장히 많은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초기 버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다른 쪽 증거들도 있고 한데 네. 요거 체리 향기 실험은 이 책에서 굉장히 심층적으로 다뤄요. 그렇습니까? 그걸 뭐라 그러느냐 하면 에피제네틱, 후성적 효과라 그래요. DNA 자체는 바뀐 게 아닌데 네. 그 정자에 있는 DNA에 탈메틸화가 일어난 걸 확인했어요. 예. 간단히 이야기하면 탈메틸화, 이거 신경회로적으로 말씀드린 이런 말입니다. 네. 체리 향기 맡으면 지들이 좋아해야 돼요. 포유동물은 단 거나 이런 거는 다 공동이에요. 네. 네. 설탕에 대해서는 진화 우리나라 똑같아요. 단 냄새 똑같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전기 고문을 딱 했더니 단 냄새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후각 상피에서 후각하고 우리 보상 시스템 있어요. 마약 중독되는 보상 시스템하고 연결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전기 고문을 하면 그 신경 회로가 바뀌어 버려요. 어디로는 편도체로 연결돼 버려요. 그만 이해하셨죠? 뭐냐면 네. 바로 달콤한 향기가 놀란 반응, 공포 반응을 유발시켜 버린 거예요. 신경 회로가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책의 초연결 지능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우리 어릴 때 각인되는 경험이 신경 회로를 바꿔버린다, 변형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강한 자극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고문이란 정도 수준에 그렇죠. 웬만해서는 그거 안 바뀔 것 그렇죠. 같은데. 당연하죠. 맞아요. 전기 고문처럼 생명에 위협할 정도로 하면 이 안에서 신경회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트라우마는 보통 걸 트라우마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정신적인 이 수준까지 내려갈 때 트라우마를 하잖아. 정신 병리적으로까지 내려갈 때. 네. 그리고 트라우마 같은 거에 인간에도 세대를 걸쳐 전달될 수 있다. 그거의 물리적, 생리적 근거가 뭐냐면 신경회로가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뀐 신경회로가 세대를 거쳐서도 가능하다는 거죠? 예. 물론 아직 인간에까지 되는지는 뭐 확인한 건 아닐 것 같긴 확인을 합니다만. 못하겠죠. 그거는 굉장히 드문데 이 책에서 한 예를 아, 그래요? 들었고 코르티졸 계열에 대해서 한 예를 들었는데 물론 이쪽 실험들은 앞으로 계속 검증받아야 되는데 요점 뭐냐 하면 그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 에피제네틱스예요. 네네. 에피제네틱스 분야는 분자세포 생물학의 한 학부 수준을 넘어서는 영역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2000년 이후 게놈 프로젝트가 끝나고 지난 20년 동안에 확 불거진 겁니다. 네. 조금 그래서 내가 몇 개 나열해 볼게요. 네. 에피제네틱스 분야는 네. 첫 번째 뭐냐면 DNA 메틸리제이션, 그 다음에 non-coding RNA, 그 다음에 크로마틴 리모델링, 어렵다. 그 다음에 히스톤 모디피케이션. 네. 네 가지 기둥이요. 네. 이게 네. 뭔데요? 그게 네. 간단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DNA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우리 PD님 우리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저크로 해가 보여줬잖아요. 네네네. 바로 그걸 갖고 이해되는데 네. DNA 이중 나선이 저크로 돼 있다가 알죠? 네네. 아드니 있는데 지퍼. 지퍼. 네. 제가 뭐 지퍼 발음이 올렸더니. 좀 그러니까 네. 했어요. 지퍼인데 이게 지퍼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네이트가 바뀐다는 거예요. 간단히 후성 유전학은 여기에 있는 지퍼 이빨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이 바뀌는 건 아니고 네. 예. 그거를 열어야 그게 단백질로 바뀌거든요. 궁극적으로. 일단 열어야 되는데 여는 네이트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 효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DNA가 변형된 건 아니나 아니고. DNA에서 조합해서 나오는 그 썸띵이 썸씽이. 그래서 그, 이 분야가 지금 그 DNA 자체를 연구하는 분야만큼 커졌어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이제 딱 간단히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책을 좋아하면 그게 실제로 자식한테 유전자적으로 변형이 일어날 건가라든지 네. 야, 내가 좋은 친구를 만나면 내 당대는 이렇게 성격적으로 바뀔 수는 있는데 그 유전적 형질이 IQ가 자식한테 내가 노력한 IQ가 자식한테 넘어가느냐 이 부분은 지금 메인은 아니다. 그건 아니다. 이거는 거의 90%가 이쪽에 정착이 돼 있는데 네. 그래서 이걸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 자체는 바뀌는 것이 아닌데 활용 빈도, 만들어진 단백질을 만드는 레이트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DNA 자체는 안 바뀌는데 그걸 여는 문은 바꿀 수도 있다라는 가정인 거죠, 지금. 그렇죠. 그것을 아까 이야기했던 체리 한계하고 그게 정자에 있는 DNA에 뭐가 바뀌었느냐 하면 메틸리제이션 과정이 바뀌어요. 이거는 DNA 메틸리제이션은 이쪽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책 한 권의 분야입니다. 그것만 거의 한 4시간 강의를 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분야인데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개인의 일기장입니다. 개인의 일기장. 자, 우리가 하루 종일 일어났던 일.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20대, 40대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 PD님이 봤더니 공군 제대 하셨잖아요. 그럼 공군에서 만약에 뭐 이렇게 훈련 받았던 거는 다른 데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개인의 일기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게 바로 후성 유전학입니다. DNA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때 공군에서 리얼하게 경험했던 다른 데 경험할 수 없는 그 경험은 한 몇 년간 했다면 그거는 그 부분에 그때 발현되는 단백질에는 그쪽에 그 잘 인출하도록 단백질이 잘 만들어지도록 기름이 싹 그리스가 처리됐다 생각이 돼요. 네. 그럼 그 부분은 돌림배로도 레이트가 줄어들고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노화의 종말에서도 계속 지적하는 뭐냐면 70대가 30대로 돌아오는 거는 어려운데 70대가 60대로 돌아오고 60대가 50대로 돌아오는 요거는 이제 해볼만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70대가 60대로 돌아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60대의 세포 내에서 발현된 그 단백질의 총 전체 지도가 나와야 돼요. 전부 다 단백질이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럼 전체 지도를 어디 기록을 해놔야 되는데 그 기록한 효소의 목록 한 서너 개가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TT 뭐 11 같은 효소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그래서 이 책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려면 가장 필요한 지식이 에피제네틱스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에피제네틱스가 더 잘 어쨌든 잘 우리가 활용되고 있다면 더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이런 책들 아마 쓰셨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 개인은 일단 뭐 타고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혹은 유전. 뭐,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아이 때 어떤 뭐 교육 내지는 어떤 훈련 뭐 이런 것들이 쭉 그 친구의 인생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나요? 그렇죠. 그게 메인 주제입니다. 아. 그래서 이게 초연결입니다. 보통 연결이 아니고 예. 그 연결이 초기에는 유전자가 결정해가 왔는데 네. 환경에 따라 그 전기 고문하니까 신경회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게 바로 트라우마죠. 예. 그 트라우마를 겪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사회적 분위기한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 그럼 뭐- 누구 말이 계속 바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세 계층, 유전자 계층, 신경회로 계층, 사회적 계층이 분리 안 돼 있고 비선정적으로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초연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여튼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아마 영향을 줄 거고 연결이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태어나서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두 부모 내지는 하여튼 가족들이 세상의 전부일 때도 계속해서 연결된 뭔가를 하여튼 주고받을 것이고 그 영향이 아마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가 속한 어떤 공동체나 뭐 조직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받는 영향도 역시 이 사람을 형성하는 중요한 변수들이 되는 거고 맞나요? 그렇죠. 우리가 트라우마가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트라우마는 90%가 사회적 트라우마잖아요. 네. 밖에 어릴 때 심하게 어떤 그런 당한 거든지. 예. 최근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리적 트라우마를 받으면 말 그대로 브레인에 상처의 흔적이 남는다. 네. 물리적으로, 생리적으로. 네. 네. 이걸 뭐냐면 글리아 스카란 말을 써요. 요거 최근에 제가 강의했던 분야인데 네. 놀랐어요 저도. 스카라는 게 상처란 말이잖아요. 흔적, 상처 스카라잖아요. 근데 이 글리아가 뭐냐 하면 신경세포가 있으면 뉴런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성상세포, 아스트로사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면역세포 같은 마이크로 글리아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트라우마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 이쪽이 어떻게 돼버리냐 하면 일부 세포가 죽거나 면역세포가 들어오거나 굉장히 복합적으로 일어나요. 일어나면 그때 우리 브레인이 있다면 모든 분야가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 감정 회로가 그렇고 또 기억도 따르고 운동도 다 따로 있잖아요. 상당히 연결됐긴 하지만은 직접적인 만약에 내가 트라우마 감정적 트라우마를 받으면 우리 브레인이 어떻게 해버리냐 하면 이게 엄청난 트라우마를 받은 그 영역하고 다른 영역 일단 분리 작업에 들어가요. 위험하다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다중인격의 네.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오마이 사이언스. 예. 다중인격을 지금 바로 요 생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상처가 나면 상처가 이렇게 고름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하면 요렇게 해서 상처에 흉터가 남잖아요. 그 흉터가 바로 주로 뭐냐면 결합 조직, 그 주로 뭐냐면 콜라겐 같은 조직들입니다. 그들이 다른 데로 확산 안 하도록 이렇게 딱 댐을 만들고 일망타진을 하는 거예요. 그 흔적이 남으면 다른 조직들은 쌩쌩하잖아요. 네. 그렇게 유지해 주는 거예요. 이 브레인도 만약에 5살 10살, 20살에서 트라우마를 딱 받으면 그 트라우마 받은 영역을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 격리 흔적이 바로 글리아 스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요. 생리적으로 보여요. 그게. 현미경 사진에 나와요. 오마이 사이언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럼 주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이 책은? 그렇죠. 근데 바로 좋은 질문입니다. 예.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걸 다층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병원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실제로 이게 구체적으로 별 효과가 없는 부분이 많은 걸 보고 이거는 단순한 저 신경회로 하나만 봐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신경회로는 어디에 있는 거 돼 있어요? 주변 환경에 있는 거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다층적 구조를 봐야 어느 한쪽만 해갖고는 전체 이쪽에서 해결돼 갖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옆구리가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비선형 복합계의 시대입니다. 네. 단선적 접근은 하나의 문제 해결하면 더 많은 문제를 파생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그건데 그렇게 손대기에는 너무 이게 우리가 정말 100%를 다 하면 손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야 이것 좀 바꿔보자 이건 안 해야 되겠어라고 해서 그거 막다가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점입니다. 네. 그리고 선무장이 살아남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이게 먼저 우리가 이런 어떤 문제를 심층적으로 보고 내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 책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집단적 인지적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책의 주제입니다. 인지적 노력을 해서 그래서 이거 한 실례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영국에서 몇 년 안 됐습니다. 이 책에 나올 거예요. 넛지 행동팀을 정부 차원에서 조직했어요.
너찌란 말이잖아요. 네, 네. 찔러갖고 핵심적인 걸 너찌 알려주잖아요. 네. 기분 한상하게. 너찌라는 게 뭐냐면 우리 사회 계층에서 많은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떤 물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고치려 하면 오히려 반작용이 더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교묘하게 잘 봐갖고 실제로 좋은 일을 하는데 필요한 그만 살짝 건드려주는 행동 관찰팀을 영국 정부에서 사회 각지로 파견을 해갖고 네. 그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 위반을 하는 이야기가 이 책에 나와요. 쉽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요. 예. 섬세하게 접근하라. 섬세하게 접근하라. 직접적으로 말고 너찌에 유도하듯이 네. 사람들이 심리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가는 것들이 이제 그렇죠. 직접적인 어떤 솔루션을 주는 것보다 예상되는 부작용을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전제로.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는 그것들이 선형적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넌지시 알려주고 그러면 그걸 받는 쪽에서도 큰 부담이 없죠. 조금만 바꾸면 되니까요. 조금 그런 개념들이. 네네. 네. 집단적 인지 활동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뭔가 맞는 방법이 뭔지를 알아야 이제 뭐래도 좀 할 텐데 이게 뭘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안 건드는 게 맞는 건지를 정확하게 지금 좀 감을 잡기 좀 어렵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예. 이분이 사실 책을 2권을 썼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 2권을 추천사를 의뢰를 받고 막 2권을 쭉 읽으면서 계속 헷갈렸던 게 뭐냐면 두 사람인 줄 알고 봤더니 한 사람이 저자예요. 이 2권의 예. 책이. 예. 그래서 이게 이 두 제목이 맞선꼴로 있어요. 이거 한 권만 읽어서는 반쪽 정도. 그러니까 초지능 연결의 다른 버전이 운명의 과학이라는 아 거예요. 그래요? 운명이야말로 우리가 비선형이란 말에 가장 적합한 거잖아요. 예. 이게 두 개 맞물려 있는 탁월한 두 제목이요. 자, 이 초연결 어디까지 연결을 해야 되는지 저도 지금 감이 안 오는데 네. 이럴 때 꼭 저는 한 번씩 뇌를 시키려 EBS를 한 번씩 보거든요. 네. 거기 보면 우리 저 박문호 박사님도 나오시고 저도 가끔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 뇌 시키시는 데도 좋은데 이번에 아주 문해력 관련된 좋은 프로그램이 EBS에서 나와서 그거 한번 잠깐 말씀드려볼까요? 저희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책을 좀 많이 접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물론 다는 읽지 못합니다만 요즘에는 책이랑 거리가 먼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좀 듣습니다. 자주. 네, 맞습니다. 책을 읽는 것보다는 AI로 자료 조사를 하고 AI로 과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요즘 사람들에게 AI가 효율적이다라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사고력, 그리고 어휘력, 이 문해력을 기를 수 있는데 책으로 안 하고 다 AI로 한다는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네. 문해력 하면은 대한민국의 문해력 열풍을 불러온 당신의 문해력 그리고 읽을 수 있지만 책을 읽지 않는 책맹 현상을 다룬 독서 대기획 책맹 인류 이런 그 EBS 프로그램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히트 쳤거든요. 네, 당시 학생들이 그 사흐를 사일이라고 하는 거 보면서 네. 문해력의 위기를 전 국민이 또 느끼기도 했죠. 당신의 문해력 제작진이 읽기의 중요성을 다룬 다큐멘터리 다시 읽기로 이걸로 이제 돌아왔다는 겁니다. 네, 당신의 문해력 이 프로그램이 진짜 재밌기도 하고 또 충격적이기도 했거든요. 네. 너무 재밌게 봤던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제작진이 만든 다큐멘터리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시 읽기. 다시 읽기로 제목만 들었을 때는 그래 뭐 읽기 중요하지 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이거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이거? 여기 이제 대학생들 사이에서 AI를 통해 과제를 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런 인식이 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 연구를 해보니까 AI로 과제한 사람들 83%가 과제를 낸 직후에 네. 내용이 전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AI로 쓰니까. 그렇지. 네. 그래서 국내에서는 뭐 독후감 수행평가 시간에 학생들이 이거 AI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완독률이 또 떨어지는 이런 결과가 있어서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이제 프로그램 안에 좀 녹아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다룬 내용이군요. 그렇습니다. 요즘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읽기가 부족한 게 문제가 되는 사회인데요. 반면에 오히려 책을 읽는 게 힙하다. 그래서 그런 게 약간 트렌드처럼 또 퍼지고 있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텍스트 힙이라고 요런 읽는 게 힙한 요런 열풍이 힘입어서 네. 야외 도서관이나 뭐 북페어 등에 여기 사람 진짜 많이 몰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활동들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다시 읽기로 요거는 즐거운 독서 경험이
가진 힘도 소개를 해드리고 AI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읽기의 중요성을 아주 잘 짜인 다큐멘터리로 만든 그런 이제 프로그램인 거죠. 네, 다큐멘터리에서 나왔던 완독률 문제라던가 과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83%나 된다. 이런 문제들이 정말 읽기의 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독서로 기를 수 있는 사고력, 문해력. 근데 이게 걱정되는 부모로서 그리고 또 책을 사랑하는 우리로서 이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네. 가족들과 함께 다시 읽기로를 시청하면서 읽기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 일당백을 보는 청취자들에게도 딱인 방송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여기 언제 하냐면 네. EBS 특별기획 다시 읽기로 2025년 12월 20일 오후 3시 EBS 1TV에서 첫 방송이 되고요. 두 번째 방송은 27일 오후 3시입니다. 첫 방송이 저희 업로드하고 다음날 내일이니까 네. 연말에 뭐 물론 이제 바쁘시겠습니다만 특히 주말 그런 분들 이렇게 좀 시간 그래도 좀 내셔서 보시면 참 좋겠고 다시 보기도 있죠. 다시 보기도 유튜브 통해서 네. 이렇게 이제 보실 수도 있고요. 네. 또 당신의 문해력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무료로 역시 보실 수가 있다는 거. 예, 자세한 내용은 다시 읽기로 인스타그램 /EBS_Your Literacy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EBS 좋은 프로그램 참 많습니다. 우리 박문호 박사님도 EBS 단골 출연자 아니세요? 세계 테마기획 네. 그렇죠, 세계 테마기획 6년 동안 출연했죠. 그러니까 6년이요? 예,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그 6번 여섯. 지난 한 10년 동안 한 6번. 어디 가셨어요?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그다음에 아마존, 아마추어. 그다음 뉴질랜드, 이야. 그다음에 실크로드 도낭, 몽골, 그다음에 서호주. 전 세계 여행을 다 하셨네. 신대륙 구대륙 다 골고루. 네, 제 꿈입니다. 돈 받고 여행하는 거. 이거 사실 내 돈으로 가기 진짜 어려운 여행인데. 와,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EBS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일단 뭐 하여튼 초연결 지능부터 해서 그러면 그렇죠. 집단적인 뭐 인지 활동 이런 건 뭐예요? 예를 들면. 자, 예를 들면 한 예를 들게요. 구체적인 예가 좋아요. 오늘 사실 우리가 그 예를 들는데 오늘 이제 오면서 오늘 우리가 한 10분 늦었잖아요. 10분 네. 늦었죠. 네. 왜 그랬나 하면 미리 왔어요. 와갖고 근데 비가 오다 보니까 서울역에서 택시를 잡아야 되는데 잘 안 잡혀. 보니까 한 30분 기다려야 되겠어요. 예.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면 우리 하는 분이 카카오를 불렀어요. 네. 불렀는데 기다린 사람이 한 3, 40명이 된 거야. 그걸 계산해봤더니 이거 잘못하면 4, 50분 걸릴 때 이거 확실히 느껴졌어요. 그래왔는데 이제 불렀는데 핵심 사항은 뭐냐면 카카오를 부르는 사람하고 안 부르고 줄을 쓴 사람이 섞여 있어 버린 거야. 어마이스했어. 상황적으로 이게 구분이 안 된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시간 맞추기가 다급해지잖아요. 그래서 차가 한 대 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앞에는 계속 카카오를 불러가 타고 있고 나는 어느 선이 끝이 모르고 전부 다 앞쪽에 있는 사람 다 카카오 부른 사람이라 생각하고 타고 났는데 타고 났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나 하면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와갖고 그것도 외국 사람이 와갖고 자기가 줄을 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거 늘어야 되나 이게 지금 시간은 우리가 벌써 이게 이렇게 되고 이것도 진짜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네. 이게 바로 이 책에 딱 맞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바로 영국 정부팀이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너치팀을 파견한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한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요. 이게 항상 일어나는 문제잖아요. 예. 카카오로 부른 사람하고 나이 든 사람이 줄을 선 거하고 섞여 있으면 분리되면 간단하잖아요. 분리되면 내가 어디 서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차례 지키면 되는데 네. 이걸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다급하고 이게 항상 만나는 상황이에요. 상당히 많아요. 이 상황이. 네. 그럼 난감했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그걸 그래서 오면서 내가 사고 실험을 좀 해봤더니 그거의 답은 열린 질문이에요. 사실 더 깊이 가면 자 그럼 조금 더 요거 나가볼게요. 그럼 그 외국인이 아마 가정을 해서 우리나라 처음 와갖고 그런 상황이면 우리나라 인상이 조금 나빠졌겠죠. 네네. 그거 하나까지는 뭐 이렇게 뭐 우연히 그럴 수도 하는데 만약에 뭐 호텔에 가서라든지 오늘 하루 내에 또 우연히 안 좋은 상황 두 개를 만나버리고 나면 바로 인식의 경험의 문이 닫혀버려요. 그 다음에 내일 서울 쭉 돌아다녀도 좋은 거 봐도 이걸 극복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네. 아주 미약한 뭐 트라우마까지는 아닌데 나도 굉장히 섬뜩하고 미안해갖고 쭉 나도 확인을 해봤더니 기사분도 이런 상황이 많이 보고 참 애매하다. 누구를 탓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나는 분명 하긴 했거든.
저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은 카카오를 부르고 있었고 막 카카오 와가 타고 있고 나는 기다리는 내 선두라고 나는 착각을 했는 거예요. 근데 카카오 부른 팀에 섞여갖고 외국인이 한 명이 딱 있었는 거야. 그 사람이 와서 자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 했을 때 내가 섬찟하고 오면서 거의 40분 동안 그 생각이 있는데 몸 마음이 빠져나가고. 너무 불편하셨죠. 불편했죠. 예.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도 외국에 좀 다녀보면서 저 사람이 오늘 호텔방에 가서 조금 이런 게 안 맞으면 이거는 2차, 3차 연결이 되면 바로 요게 비선령 복합계 아주 안 좋은 의미로 이거젠플입니다. 네. 네. 이런 거는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서울시의 이거 담당자들이 교통계 담당자들이 이런 현상을 딱 보면 앞으로는 카카오 부른 사람하고 이걸 분리한 동선을 그려주든지 요런 게 바로 너치팀이 예, 분홍색 선, 초록색 예, 선이 있으면 간단하게 얼마나 좋아. 간단해요. 예. 그러면 그거의 대상자들은 전 시민들이 되는 거예요. 수백만 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런 문제가 요게 바로 초지능의 바로 사회적 레벨에서 지금 미묘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약간 집단 지성하고 느낌이 예. 좀 비슷하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AI 시대에 이거 AI 시대도 연결되는 거죠, 이거. 거기 그렇죠. 그 내용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자 우리가 그럼 조금 뭐 이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네. 심각한 상황으로 그게 지금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상황이라면 그 사람한테는 운명이고 내한테도 운명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전시 같으면 그 간발의 차이로 삶과 죽음이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굉장히 보면 간단한 에피소드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섬세해져야 돼요. 복합기를 볼 때는 이게 조금 두 번째 트리거가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우연히 전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우리의 운명은 알면 운명이 아니잖아요. 모르는 우발적 상황이 겹칠 때 네. 그걸 운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저자가 탁월한 거예요. 이 두 권의 책을 동시에 지금 출간했어요. 내가 읽고 이거 두 권은 함께 읽어야 돼요. 함께 아니, 읽어요. 저는 궁금했던 게 이 초연결지능 해가지고 무슨 AI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면서 그 엄청난 뭔가 IQ가 엄청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뭐 만들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렇게 큰 엄청난 게 아니라 이런 그래. 작은 사회적인 예. 문제들도 이렇게 작은 아이디어가 모여서 해결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게 초연결지능이다 이런 예. 거죠. 네. 그래서 초연결지능은 뭐 역시 이 책이 권할 만한 게 네. 요런 레벨의 이야기가 이 네. 책 안에는 5개 이상 들어 있습니다. 네. 그 두 번째로 이 책에서 초연결 이야기에서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나 하면 씬하고 씬은 경치잖아요. 장면. 네. 아름다운 장면 씬하고 그다음에 지니어스. 네. 천재적 네. 그 독창성, 천재성하고를 결합한 용어. 시니어스. 예, 맞습니다. 네. 시니어스. 이 책을 보는 순간 그 개념이 나오는 때는 브라보했어요. 오랫동안 찾던 개념 중에 하나였는데 네. 비트겐슈타인의 네. 노르웨이 오두막. 네, 네. 그 철학하는 사람들 네. 그 이야기 좀 하잖아요. 예, 예. 바로 거기에 겹치는 이미지예요. 혼자 가서 이렇게 푹 박혀갖고 막 공부하고 하는 거기요? 그렇죠. 예. 비트겐슈타인의 저 네. 노르웨이. 네. 예. 9월달에 갔다 왔거든요. 노르웨이를 우연히. 그래서 아. 이 책을 읽으면서 더 이렇게 확 가슴 와닿았어요. 예. 그래서 간단히 이야기 드릴게요.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 그 다산초당 아시죠? 예, 예. 누구나 다 우리 사람 누구나 다 저도 가봤고 다 강진. 강진의 네. 다산초당. 네. 그 다음에 해남 대흥사의 일제암인가 초이선사. 예,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불교 쪽 하는 사람 좀 많은데 그 선운사의 백파선님. 아, 백박. 선운사는 보통 풍천장어인데. 아, 예, 그렇습니다. 풍산장군. 선운사의 동백꽃. 네. 그 선운사입니다. 풍산, 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요 당대 그 조선의 그 대표적인 네. 문인이고 예, 예술가잖아요. 예. 요 세 사람이 동시에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고 그 조선의 지적 지평을 넓혀갔던 사람들이요. 해남 대흥사의 초당이고, 예. 추사 김정희도 가담합니다. 예, 예. 추사 김정희는 제주도 유배 갔을 때, 그렇죠. 그 네 사람이 네트워크를 하면서 조선 시대 불교 선종사에도 한 해결권 사건이 일어나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다선일미라 하는 초이선사의 동다송 이쪽까지 연결되면서 남도 문화의 추사까지 연결된 그게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했잖아요. 네. 그거의 버전이 바로 시니어죠. 아, 시니어스. 시인하고 지니어스. 지니어스. 시니어스. 요게 2000년도 돌아갔고 어떤 음악가가 제창한 이론이에요. 천재적 독창성은 어떤 한 사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렇기도 한데 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의 네트워크이다. 네. 그까지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책에서는 한 발 더 나가갖고 자연. 그거의 자연적 네. 배경이 있다. 네. 남도의 아름다운
해남 대흥사 네. 혹시 가보셨어요? 대흥사. 기억이 없습니다. 예전에 한번 기억 네? 예전에 한번 가보시지 좀 않았어요? 갔었어요? 예, 예전에 한번 우리 역사 기행 비슷하게 한번. 그랬나요? 대흥사. 그래요? 예, 서산대사 유품이 사명당하고 그쪽에 옛날에 그래 굉장히 그랬던 데고 예. 대흥사는 본사입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 하면 네. 어떤 지적 이렇게 허브, 뭐 월강해라든지 많잖아요. 이 세계사 유럽 살려면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거 하나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니고 어떤 지적 허브가 될 수 있도록 그 풍광이 이걸 품고 자연하고 호흡을 하는 브룩스루가 일어날 수 있는. 뭐 기분 전환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럼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이 나의 지능에 영향을 준다고? 그렇죠. 거기 바로 에피제네틱스죠. 그 예전에 제가 어느 책에서 읽어봤는데 세계적 수학자들의 고향을 한번 쭉 추적을 해보니까 네. 그 세계적 수학자들이 태어난 곳이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첫 번째가 자연경관이 정말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가 그 지역은 그 이제 수학자들이 태어난 고향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이 눈에 보이는 것을 움직인다. 아하. 이런 분위기가 지적인 문화적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것 뒤에 뭔가가 있다라는 정서나 문화가 있는 데에서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이 우리에게 작용한다는 분위기에서 세계적 수학자들이 나오더라. 그런 이야기를 한번 읽어봤거든요. 지금 박사님 말씀하고 조금 약간 맥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정 PD님 이거 적은 이야기 아니고 네. 씬하고 지니어스, 네. 천재적 독창성하고 아름다운 경치의 조화 요 개념을 갖고 실은 제가 열흘 전에 부산에서 2시간 강의를 했어요. 네. 한 100명 사업하는 사람한테 강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경주, 부산, 여수, 그다음에 진주, 강주까지 남해안 해안 벨트 네.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거잖아. 한려수도. 그 벨트를 연결해 봤더니 바로 충무, 통영 중심으로 문인들이 많이 나왔죠. 맞아. 윤희상부터 해갖고 음악가, 뭐 청마, 유치원, 알주 다. 뭐 뭐 엄청난 거예요. 그 다음에 경주는 뭐 어렵지 스라벌 옛날 거고 천년이고 있고 뭐 다 있죠. 김동리부터 해갖고 박목월 동리목월 기념관이 토암산 올라간 데거 있잖아요. 그래서 감상했더니 그뿐만 아니라 여수도 그렇고 진주는 일제시대부터 굉장히 그런 예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게 뭐냐면 한려수도라는 게 국립공원이듯이 저거 그랬고 북유럽 7개 나라를 원래 갔다 왔어요. 그래서 발트해를 크루즈 타고도 지나가 봤는데 바다적 느낌이 안 들어요. 그냥 호수요. 바다 냄새가 안 나요. 네. 발트해가. 네. 내 얘기는 하지만은. 근데 다시 한번 우리나라 남해안 다시 발굴했어요. 그래서 그걸 너무 느낌이 좋아갖고 그 부산 이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바로 이 책에서 말한 아름다운 경치하고 청재적 창의성이 통영에서 꼽혔고 그 다음에 다산초당 중심으로 해갖고 조선에서도 꼽혔고 그 다음에 진도에는 저 울림산방 진도의 남농화 이건 전체 예향들이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 그 정도 뭐 대충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책을 딱 읽으면서 이거는 우리가 진짜 손에 다이아몬드를 쥐고 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봐야 되겠구나. 그래요. 그럼 서울에 살면서 환경 좋은데 경치 좋은데 가려면 돈 많이 벌어야겠네. 서울이 경치가 좋은 데가 많죠. 서울에요?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왜요? 아름다운 곳과 아름답지 않은 곳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자연 경관과 뭐 그다음에 도심 뭐 이걸 이제 비교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사막이 안 이뻐? 사막도 왜 이쁜 사막 되게 이쁘죠. 근데 그리고 고통도 수반되잖아요. 고통. 그러니까 그 자연 경관이라는 게 막 절벽 깎아지는 절벽 같은 데가 있으면 정말 대장경이긴 한데 거기도 사실 살긴 되게 어렵겠지.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 장면을 보는 게 한 번의 장면이 아니면 내가 거기 사는 거예요. 맞아. 이게 시니어스라는 개념이 일단 사람이 모여야 된다는 게 있고 경치가 있으니까 사막에서는 일단 사람 모이기 어렵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남해 쪽에는 카페들이 많잖아요. 아름다운 저쪽에 남해 다랭이 마을부터 시작해갖고 아름다운 데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허브들만 잘 연결하고 뭐 어느 정도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일종의 초연결이죠. 자연 경관하고 인적 네트워크의 초연결이죠. 바로 이 점이 탁월한 게 당연히 사람적 네트워크를 넘어선 이어서 에피제네틱 개념을 다시 불러오는 거예요. 환경조차도 같은 구성 요소 속에 두고 보자는 거예요. 왜냐면 작용을 한다 그죠. 그렇죠. 그럼 지금 개인이 보는 환경이 아니라 집단이 모여서 집단이 같은 모여서. 장소, 그러니까 경관이 화려하거나 뭐 아름다운데 가가지고 뭔가 아이디어 회의를 하면 더 잘 나온다 이런 그런 거죠. 그게 조금 더
조금 더 들어가면 간단하게 경치 아름답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다산초당에 가보면 앞이 꽉 막혔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에는 뭔가 정신이 이렇게 응집되려면 네. 꼭 개방적이고 그냥 아름답다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영주 부석사 같은 데는 개방적이고 아름다운 장엄한 경치가 펼쳐졌는데 흔히 이제 불교 쪽에서 뭐라면 그쪽에서는 큰 도인이 안 나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우리가 스펙타클한 그런 경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 바로 노르웨이의 오두막처럼 비트겐슈타인이 우리가 봤을 때 경치가 썩 우리 보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예. 뭔가 모였을 때 이렇게 사람들을 응집시키면서 인간적 교류를 더 촉진시킬 수 있는 공간인 거예요. 바로 이 공간 같은 거예요. 이 공간이 어떤 이 공간은 말해서 비선정적 복합적 공간에 아주 살아있는 여기가요? 올 때마다 내고 그럴게요. 네. 녹화 아니면 올 일이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아름다움이란 거는 결국 기본적으로 어떤 질서와 조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촉진도 좋고 자극도 좋고 그런 것들이 뭐 경치든 사람이든 통해 가지고 그 자극되는 게 결국 그렇죠. 만들어낸다. 뭐 이렇게 좀 이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래 실경험을 한번 해봤어요. 예. 그 EBS하고 말고도 제가 해외 탐사를 지난 한 20년 동안 많이 다녔거든요. 네. 그때 벌써 한 15년 전의 경험인데 어떤 여대생이 참가하고 싶다 해갖고 대부분 네. 어른들이 가는데 저는데 그래서 꼭 가고 싶다 해갖고 같이 갔어요. 근데 글도 잘 쓰는 그 여성분이었는데 여대생이었는데 그 서주 사막하고 이렇게 경치를 보더니 어른들 60대 넘어간 사람들은 막 그 자연에 심취해갖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네. 한 며칠 동안 이렇게 거의 반응을 안 보이는데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느낌이 안 온다는 거예요. 아 그런 걸 봐도. 네. 근데 처음 제가 하는 게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심지어 이게 좀 복합적 문제라는 게 어느 계층은 이야기하면 훅 하고 그쪽 경험이나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거의 한 10년 아니면 20년만 지나도 나이 차가 한 30년 지나면 이게 정서적 뉘앙스가 상당히 단절된다는 걸 그때 실감을 했어요. 60대, 50대 정도 되는 70대까지도 갔었는데 다들 대단한 자연이다 했는데 그때 아마 20대쯤 되는 젊은 여대생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진솔하게 하더라고. 그때는 하면서 내 말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구나. 세대별로 다를 수 있구나. 그렇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실제로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스펙타클한 사막이 아름다운 걸 보면 다 놀라워할 줄 알았는데 그때 한번 했어요. 그리고 많이 좀 바뀌어졌어요. 네. 저도 이제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나무 전보 때 전기줄 막 복잡하게 연결돼 골목으로 뻗어나가고 이런 거 보면 되게 위험하죠 사실은. 어느 화재 위험성도 높고 합니까? 근데 저는 이제 어릴 때 그런 뭐 추억 내지는 뭐 이런 게 생각나서 그런 골목길 뭐 이런 거 보면 되게 좋거든요. 예쁘게 보이고. 그러니까 이건 개인마다 굉장히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뭐 아름다운 자연과 인간의 지능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이 초연결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는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을 그냥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인 이 저자의 혹시 욕심 아닐까? 욕심 아닌가? 그래 잘 지적했어요. 저도 처음에 이 책을 한 권 읽었을 때는 굉장히 큰 그림을 러프하게 이렇게 터치를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요거의 운명의 과학을 읽으면서 이건 두 권을 읽어야 되겠구나. 많이 극복이 됐어요. 엮어서 자꾸만 말씀하시네. 그래서 이걸 오히려 같이 읽어야 되는구나. 같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부족하네. 그게 참 그래요. 그럼 집단 지능을 그렇게 북돋는 환경 같은 게 예를 들면 자연, 풍광, 뭐 하여튼 이런 게 있고 또 뭐 있습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사회적 정치적 인터랙션, 감정을 가장 많이 흔들어 놓는 그쪽이죠. 감정을 흔들어 놓는? 예, 감정의 축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세대별로 우리가 한 30년을 세대를 하면 한 100년까지 세계 3세대가 있다면 할아버지, 손자, 아들 3세대가 있다면 이게 이 감성을 벡터로 표시해 보면 가장 포스 있는 시스템은 세계 벡터가 같으면 되죠. 그러면 스스로 다르면 되는데 이게 경험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경험을 우리가 평가를 하고 느낌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 느낌으로 바뀌는 바로 그게 인지회로거든요. 이 인지회로가 살았을 때 했던 그 충격에 의해서 다 변형이 되는 거예요. 회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참 간단한 문제. 핵심은 조금 대책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일단 이 복합적인 상황을 먼저 그걸 가장 바탕에 두고 일단 접근을 해야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많은 문제를 만들지 않는 요거에 안 빠지는 거예요.
요 문제예요. 결코 다 해결할 수 없고 네. 너무 많은 욕심을 내도 안 되고 네. 네. 이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비선정 문제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네. 정답이 보일 것 같으면 확신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면 강한 추동력을 밀어붙이죠. 네. 그러면 반드시 비선정 세계에서는 거기서 튕겨나가는 엄청난 상처를 입는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넛지 같은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이성과 네. 개인의 경험에 기초해 가지고 네. 어떤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문제 해결의 솔루션으로 보편적으로 확대 적용하면 예. 그게 사회적으로는 또 크다란 부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우리가 그 개인의 어떤 이성과 그거 한계를 인식하고 많은 사람들의 협력과 이해와 공감을 끌어내는 게 가장 이제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그렇죠. 그래서 하는데, 네. 개인의 노력보다 집단의 그리고 인지적 집단적 노력이 예. 더 효과적이다. 이게 예전에 제가 이제 그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 드는 생각이 그 예전에 고대 왕국 때 우리 초한지 있지 않습니까? 초나라 한나라 전쟁하고 트로이 전쟁 이런 거 할 때 보면 이 여러 이제 막 그 그리스 전쟁을 하고 이럴 때 보면 어떤 식으로 전쟁을 그냥 우후 붙잖아요. 이 붙을 때 이게 막 요즘도 뭐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막 정신 없다고 하지만 정말 막 이게 혼전의 연속이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누가 이기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제 거기서 보통 우리가 역사의 승자로 기록된 사람들을 보면 이 여기서 말하는 집단 지능의 능력이 발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리더가 누구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게 여러 사람 여러 군대가 있는데 웅성웅성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쪽에서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이쪽에서 지금 이쪽 약한 고리를 잡았다 뚫었다. 그런 목소리, 그런 요쪽으로 가면 우리가 지금 저쪽에 저게 약한 고리를 잡아낼 수 있다. 여기를 막아야 돼. 이런 것들을 마치 자기가 공신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내 몸이 수천 명의 몸하고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저 멀리 있는 사람의 말도 내한테 들어오고 내가 마치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독수리가 된 것처럼 한눈에 조감할 수 있는 저 사람이 저 제일 전방에 있는 사람의 눈이 내 눈처럼 내가 보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승자가 되고 장군이 되고 황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물론 예전 역사 소설에 그렇게 나오지만 근데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지금 것들이 예전에는 그게 한 개인으로서 이제 하나의 어떤 장군이 되고 황제가 되었지만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다 같은 이제 집단 네트워크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가 좀 예. 됩니다. 예, 좋은 설명이신데 요거를 요럴 때는 이렇게 한 발 물러서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보면 집단 지성이라든지 이런 용어가 사실은 한 20년 전부터도 굉장히 각광을 받았다가 조금 조용했다가 이제는 트렌드를 많이 봐요. 최근에 와서 다시 이쪽으로 확 이렇게 몰려요. 집단이라는 용어가 집단이라는 용어가 시대별로 뉘앙스도 좀 달라요. 예. 어떤 시대에서는 우매한 군중일 수도 있고 어떤 시대에서는 이렇게 말도 창의적으로 바뀌도 수 있는데 간단히 어렵게 이야기하면 집단 지능의 가장 구체적인 예는 아마존에서 개미들이 홍수가 났을 때 이동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이제 이동을 확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강물이 확 하니까는 혼자는 당연히 떠들어가죠. 이 아들이 나무가지하고 엉겨 붙어갖고 그거 한번 사진 찾아봤어요. 나도 그걸 보고 놀랐는 게 굉장히 커요. 강물에 저항할 수 있을 만큼 집단을 만들어요. 그러면 바로 그 개체 하나는 이 상황이 모르죠. 개체는 몰라요. 개체는 모르는데 그게 바로 집단 지능의 가장 중요한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운명의 과학의 가장 핵심적 개념이 뭐냐 하면 우리는 오페라를 공략하는데 개인은 자기가 등장할 타임하고 자기 대본밖에 모르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운명이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대형 공연을 하는데 오페라를 할 때 뭐 20-30명의 주인공들이 나와서 막 할 때 사실은 내가 등장할 타임하고 내한테 주어진 대사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만약에 그걸 바꿔갖고 전체 대본하고 모든 걸 다 정보를 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바로 이 책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다시 말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운명을 안다는 말이죠. 그게 어디서 일어나느냐면 바로 유전자 검사에서 일어난다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저는 유전자 검사를 몇 년 전에 했었는데 결과를 이렇게 잠깐 봤어요. 보고 딱 덮어버렸어요. 안 보셨어요? 안 봤어요. 몇 가지 평만 이렇게 보고 그거 가면 이제 암에 대한 정보 다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나와요. 내가 대충 아니까는 유전자.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그겁니다. 여기서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그걸 보는가 안 보는가 볼 때 장점이 있고 볼 때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하면 인간 전체 운명을 놓고 봤을 때 내 운명을 알면 어떻게 되느냐. 암에 걸릴 게 그 명확하고 그러면 그걸 극복할 노력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노력을 안 한다. 상당히 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걸 좀 놓고 보면 결론은 뭐냐 하면 최근의 동향은 우리의 인간의 삶은 모른다는 전제하에 전개되는 작동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행동을 한다는 거는 네.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네. 예, 선택은 반드시 두 가지 이상 경우가 있어야 선택이 가능하고 네. 그러면 선택은 두 가지 종류의 선택이 있어요. 일단 크게 선택은 첫 번째 결과를 알고 하는 선택이 있고 결과를 모르고 하는 선택이 있어요. 우리의 행동에 선택 이꼴 행동이잖아요. 중요한 주제인데 결과를 모르고 하는 선택하고 결과를 아는 선택 중에 결과를 아는 선택에 얘가 드물어요. 힘들어요. 결과를 모르고 하는 선택은 첫 번째 직장 선택. 네. 자, 한번 보세요. 결과를 알고 선택을 했다면 지금 노후에 70세 된 사람 이혼한 레이트가 네. 그 10만 명 수준입니다. 이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혼할 그 당시에 결과를 알고 했다면 당연히 결혼 안 하겠죠. 내가 이혼할 거 아니냐. 네. 직장 선택도 마찬가지죠. 내 직장을 몇 년 내로 나갈 거라고 결정을 알고 갔다면 직장 선택 안 하겠죠. 자, 요게 우리가 하는 선택의 90%는 결과를 모르고 하는 선택입니다. 결과를 알고 하는 선택은 얘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예요. 거의 없어요. 오직 비슷하게 제가 유추해 봤을 때는 뭐가 있느냐 하면 수능 시험 같은 거 뭐냐면 사진 문항이든 옷부터 그 4개 중에 하나가 답이 있다는 그 결과를 아는 거예요. 그 정도 결과를 알아요. 저 있어요. 짜장 짬뽕 먹을 때 무슨 맛인지 알고 먹긴 그런 하죠. 것도 있고 그래. 지금 내가 늦었어. 네. 방송에 늦었어요. 네. 과태료 내야 돼. 내가 지금 이 신호 막 빨리 달리면 근데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과태료 내겠다. 근데 그거는 과태료 안 낼 가능성을 좀 이렇게 염두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요, 과태료 내겠다. 무조건 하고. 내겠다야? 무조건 또 내가 안 늦겠다. 이런 거는 선택이 이제 그거는 고정된 습관과 반응 비슷한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결혼처럼 그런- 굉장히 중요한데 인생에서 그런 거요? 중요한데 그런 거 말고. 결과를 알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일반이 습관이신 모양이네. 아닙니다. 유선 씨. 그래요. 좋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그러면 왜 우리가 대부분의 결과를 모르고 하는 선택이 90% 이상 있냐? 바로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선택이나 행동은 미래잖아요. 예. 미래로 하는 거잖아요. 미래는 확실하게 모르는 세계죠. 아이디어하게 모르는 세계입니다. 어느 정도. 모르는 네. 세계에서 우리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모르는 세계에서 행동하는 건 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좀 극단적 예를 들면 백척간두의 진일보. 네. 절벽 앞은 몰라요. 그러면 모르는 상태에서 행동하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99%는 떨어져 죽구나. 한 1% 정도 나무가지에 걸려 그때 구사일생이라는 말을 써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좀 극단적인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의 삶이 대부분 결정을 모르고 해야 되고 직장이든 결혼이든 모르고 해야 되는데 미래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모르고 선택을 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요. 행동이라 불러요. 괜히 너무나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행동이란 말의 가장 중요한 함의는 뭐냐 하면 바로 현재에서 미래로 나간다는 거예요. 과거 행동은 결정 다 돼 있잖아요. 대가를 다 치렀잖아요. 네. 그럼 미래 행동은 몰라요. 지금부터 앞으로 하루 후 있죠. 그건 몰라요. 그러면 미래를 모를 때 행동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하면 모르는 미래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죽으니까네.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하면 결론 말씀드릴게요. 우리 호모 사피엔스의 행동은 바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행동이 바로 미래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윤묘과학의 책의 내용이 그렇죠. 이제 그거고 네. 요 책이 이제 오늘 또 소개해주고 계시는 이 초연결 지능이랑도 이제 매우 밀접한 관계가 거의 세트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리 조금 더 운명의 그렇죠. 과학 얘기를 해주신 건데 네. 어쨌든 우리가 이 초연결 지능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 집단적인 뭐 인지 내지는 네. 사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주 심플하게 그 집단의 지능을 혹은 뭐 집단의 이런 생각을 같이 하기 위해선 뭘 해야 되고 어허. 그걸 하면 개인에게는 뭐가 좋은 겁니까? 왜 해야 되는 건지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해서 지금 남는 네. 의문은 라면의 맛은 무엇이 결정하는가라고 했을 때 대체 중요 팩터들이 있잖아요. 어떤 라면 선택하고 그다음에 얘를 뭐 레시피대로 끓이고 그다음에 뭐 적당한 그래서 먹으면 된다. 이게 이제 라면 맛있게 만드는 걸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거기에도 하나하나 수돗물을 뭐 몇 도짜리를 해야 되고 냄비는 무슨 냄비를 써야 되며 뭐 시간을 몇 초를 재서 이제 젓가락은 또 나무 젓가락이 좋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끝도 없긴 하겠지. 그게 마치 여기서 지금 내 지능의
혹은 뭐 우리 집단 지능에 영향을 주는 게 뭐 태어나서부터 DNA부터 해갖고 뭐 어렸을 때 가족 모든 섹터가 다 나에게 영향을 준다고 얘기해 버리면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거랑 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일단 모르겠고요. 네.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고 아니면 덜 중요하다고 예를 들어 좀 선을 그어주든지. 오케이. 예, 근데 아니면 뭐 이 그쵸. 집단 지능 높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건지가 전혀 지금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 뭘 해야 된다는 거야. 예. 그게 선형과 비선형의 차이. 이것도 비선형이라고요. 제가 유형을 너무 생각. 네. 근데 어떤 상황이 한꺼번에 고쳐지기 어렵다. 네. 우리가 감수할 거는 감수해야 된다 일단. 그런 팩터가 굉장히 크고 그 왜 그러냐면 네. 섣불리 답답하고 이럴 때 확 밀어붙여 버리면 네. 하고 나서 부작용이 많을 수가 있다. 그럼 어떡하잖아요. 소극적으로 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전체 상황을 인지적으로 학습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답은 그러니까 네. 조금 이게 먼저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집단 지능이라는 게 있고 그 초연결된 이런 무수히 많은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다는 걸 그렇죠. 일단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예,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네. 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봤을 때 영화 두 개가 생각나는데 하나는 영화 허 있잖아요. 네. 허라고 영화 그 인공지능과 인공지능과 사람이 인간이 단 둘이서만 계속 얘기를 하는 그 장면 하나랑 아바타 이번에 개봉하는 거 아시죠? 네. 아바타 이 연결이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아바타 애들은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초연결 이제 지능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인간들이 앞으로 굉장히 개인적인 사회가 될 거란 말이죠. 인공지능과 나 절대 집단에 이런 게 왜 필요한지 모르는 사회. 집단의 연결이 왜 필요하지라고 계속 극단적으로 혼자 이렇게 지내는 사회가 될 텐데 이렇게 초연결 지능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그 아바타가 생각나는 거. 인간의 인류에게 좀 뭐 큰 위험이 닥쳤을 때를 위해서 미리 이렇게 쓰셨나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왜 이 초연결 지능이 지금 왜 필요하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듣고 있거든요. 제 말이 좀 너무 많이 갔죠. 그런 차원의 이야기들은 많이 네. 이제 전개가 돼 있고 또 네네. 이제 핵심을 이야기할게요. 네네. 조금 맞아요. 우리 정 PD님이 잘 지적했어요. 저도 이 책 두 권을 사실 다 보면서 어느 정도 이쪽을 공부한 사람도 확 잡히는 게 없다. 맞아요. 예. 그게 바로 이 책에서 계속 주장하는 바예요. 그걸 확 잡히는 세계 같으면 우리가 많이 해결했지. 우리 세계 자체가 그렇다는 걸 먼저 인정을 하고 바로 여기서 바로 이 사람 굉장히 그 간호사로 불러야죠. 네. 간호사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정신병동에서 이 사람이 그걸 쭉 하면서 몇 년 동안 하면서 왜 이렇게 했는데 치료 효과가 이렇게 약하지. 이어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그 병리적 레벨, 정신병 그 레벨에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이 책을 쓴 거예요. 네네네. 그럼 자 구체적으로 몇 가지 더 이야기 드릴게요. 그러면 이 집단지능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 많은 팀들이 있는데 그 팀의 구성원에 여성 비율을 높여라는 거예요. 첫 번째 힌트 주는 게. 왜요? 여성 비율을 지금 우리 지금 네 사람 중에 우리 저 혼자 이제 여성이죠. 네. 이 비율을 그러니까 이 책에서 여성의 비율을 높여라. 그래요. 항상 하는 게 뭐냐면 많은 그룹이 있는데 퍼포먼스가 좋은 그룹은 가장 중요한 지표가 딱 하나가 나왔다는 거예요. 많은 연구에서 그 그룹에 여성 비율이 높을수록 퍼포먼스가 좋았고 갈등 구조가 완화됐다는 거예요. 잘 뭉쳐요. 이거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왜 거짓말이에요? 오히려 제일 좋아할 뿐 아니에요. 세계 천재들 다 모인 구글의 개발팀 가면 안타깝게도 거의 90%가 남자예요. 그래요? 네, 그 그거는 사진 유명한 사진이 있어.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야. 이거 뭐 물론 어떤 뭐 파트별로 다를 수는 있지만 여성 비율이 높아서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파트도 있을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러나 이건 일반화하기 매우 어려운 주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맞아요. 그럴 수가 있는데. 이런 주장을 해. 이게 말도 안 돼. 그거는 이쪽에서 많은 이게 실험 한두 건이 아니고 이게 공통점으로 이제 추출했어요. 여성 비율이 여성 비율이 높은 모임 있잖아요. 제일 열심히 나가시는 분이시거든요. 참석률은 높지. 그러니까 잘 된다 이거죠. 여기서는 잘 지었어요. 그러니까 구글이나 이쪽은 창의적 그룹이 모였을 때는 그거는 말 그대로 퍼포먼스 아웃풋 중심으로 볼 때는 그게 맞아요. 그래서 노벨상 받은 사람은 95%가 남자예요. 그리고 동일한 비율로 강력 범죄자가 95%가 남자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성별 딱 나와요. 어느 패턴이 나오는데 여기서 주장하는 퍼포먼스 관점이 아니고 연결해갖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그러니까 교류적 정서적 교류나 이런 측면을 더 강조하는 스트레스가 갈등 완화죠.
갈등 완화. 이게 초연결은 단순한 어떤 퍼포먼스 차원을 넘어선 요것도 난 틀린 주장이라고 보는데 콜센터의 스트레스를 못 보셔서 그런데 저희 형이 이제 그 콜센터 관리를 했었거든요. 네. 와 얘기 들어보면 거의 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런데 거기 상황이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네, 왜냐면 그거는 아. 그런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녀 성비가 좀 비슷하면 스트레스 지수가 좀 낮을 수 있다. 이거는 약간 좀 설득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성 비율이 높은 게 스트레스 지수를 낮춘다는 거는 조금 나 이거 설득력 좀 부족하지 않나? 오히려 그 굳이 따지면 성내 그 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스트레스 지수를 좀 높이는데 난 그게 인과관계가 있으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렇진 않습니까? 이분의 주장은? 이때는 이제 우리가 이쪽에 실험 데이터를 갖고 맥그룹이 이제 굉장히 강조하니까 뭐 그 정도 차원에서 이쪽에 이제 보면 되고 그럼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있고 바로 이제 이 책에 바로 좋은 예요. 많은 상황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는 상황이 그 한두 예가 아니고 그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케이스별로 다 다르다. 그렇죠. 그게 복합계입니다. 그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이 책에서 계속 끊임없이 강조하는 복합적 상황이다.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많이 만나보지 못했던 거예요. 많은 계층이 이제 그런 소리를 내기 시작하니까는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주면 이 책이 자, 한 예가 뭐냐면 파라세타몰이라는 약품이 나와요. 파라세타몰? 예, 그 의약품 이름인데 이게 뭐냐면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 약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그 심리적 갈등, 심리적 스트레스도 완화시켜 주고 그래서 이게 요 수치가 나와요. 미국 사람들이 1년에 이 알약을 거의 300점을 먹어요. 한 사람이? 미국 사람 평균이.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씩 먹는 하루에 거예요? 하나씩 먹는 거예요. 미국에서 뭐 제약에서 나온 거니까 미국 연구 다 나보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290 구체적 숫자가 나와요. 근데 그렇게 굉장히 도움되는 약이죠. 스트레스, 그다음에 피지컬 이 통증을 완화시켜 주니까 굉장히 많이 먹는 약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좀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 이거 먹는 사람을 조사를 해갖고 뭘 측정해 보니까 공감 지수를 측정해 보니까 30%가 감해져 버렸다. 본인의 통증이 사라졌고 심지어 갈등이 사라지니까 타인의 아픔을 느끼는 공감 지수가 30% 떨어져 버렸다. 뭐 그건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이런 거 말고도 얘가 한 3가지 정도 더 나와요. 네네. 그러니까 중요한 의약품도 어떤 효과 하나를 보고 썼는데 생각지도 않은 반작용이. 그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가 궁극적으로 열린 질문이 되는 게 뭐냐면 좀 더 심각하게 하면 인간의 운명까지도 사실은 이게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와, 그 얘기는 약간 2부에서 운명의 과학 시간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약과 관련해서는 점점 이제 현대 의약품 사용하는 비중이 엄청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가능하면 불필요한 통증 뭐하러 느끼냐, 통증 좀 줄이자. 이래서 부작용이 심하지 않은 통증약 같은 거는 우리나라도 꽤 지금 많이 아마 처방도 해주는 것 같아요. 의사들도. 맞아요. 왜냐면 환자인데 굳이 아파서 뭐 좋아. 그러니까 되게 부작용이 심한 통증약이 아닌 이상은 처방도 많이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은 더 할 것 같고. 근데 그게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공감 능력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부작용이, 그러니까 개인으로서는 부작용이 없겠지만 전체 사회로서는 굉장히 큰 부작용이 있는 거네요. 그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집단 지능을 북돋는데 오히려 방해를 만드는 그런 요소들인 거고요. 아니면 뭐 온라인에 스마트폰 많이 본다든지 혹은 뭐 그냥 직접 대화하지 않고 뭐 채팅이나 뭐 톡 이런 걸로만 주로 이제 오가는 이런 것들도 아마 집단 지능을 북돋는데 반대된 방향으로 작용하는 뭐 이런 거겠죠? 감정이 잘 안 읽히니까요, 그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신경 회로적으로 미묘하게 변형을 일으키고 그 신경 회로를 바탕으로 각자가 사회적 현상의 느낌을 생성하고 이게 피드백 고리를 만들면서 유전자 레벨, 신경 회로 레벨, 사회적 레벨이 계산하기 복잡할 정도로 얽혀져 있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근데 이게 참 좀 딜레마니 약간 상황들은 항상 뭐 여기 책 말대로 그런 상황들은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반 일리치라고 아주 유명한 그 오스트리아 출신 학자가 그런 말을 했는데 멕시코시티 아주 복잡한 거기서 큰 어떤 불이 났단 말이죠, 화재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 보면 아무 정신없이 움직인 것 같은데 그걸 위에서 바라보면
정말 합리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 개별적으로 완전 제정신 없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알려준 것도 아닌데. 네, 근데 위에서 딱 바라보는 관점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교묘하게 진짜 잘 패가지고 합리적으로 개별적으로 잘 움직이고 그래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얘기 그렇죠. 집단 흔히 말하는 지능에서 하듯이 개별은 진짜 뭘 모르는 모르는데 거예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뭔가 작동하는데 근데 또 문제는 우리가 그런 아닌 상황도 많이 보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개별의 어떤 합리성을 추구하다가 예를 들어 폐쇄된 공간에서 뭔가 어떤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나 혼자 달려가다가 다 죽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럴 때 하고 이런 것들이 항상 이렇게 바로 맞물리게 되니까 이 집단 지능의 네. 문제를 어떤 식으로 이 시대에 또 우리 해야 될지. 요 책에서 바로 지금 네. 말씀하신 집단 지능을 유도하기 위해서 네. 네 가지 이렇게 전제 조건 비슷한 걸 제시했어요. 네. 다른 전문가를 인용해 이 책에서 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독립성. 그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의 서로 집단 지능을 끄집어낼 때 네, 네. 인텍션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동조 현상이 네, 일어나면 그렇죠. 뻔한 이야기 돼버린다. 그렇죠. 그다음에 분권하라 해갖고 오직 그 사람의 개인 경험, 그 사람이 그동안에 축적한 기억, 그걸 바탕으로 하고 네. 그런 사람들의 모든 걸 모아갖고 총체적 형태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거. 네. 그게 집단 지능을 유도하는 네.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그 말씀. 그런 것들은 네. 예. 그렇겠네요. 네. 예. 근데 대체로 보면 우리가 이제 집단 지능이랑 집단 다 같이 바보되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집단 망상.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개인은 굉장히 똑똑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개미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좀 다르게 보긴 네, 하는데 네. 개미나 벌이나 이런 경우는 그 하나하나가 독립된 개체가 아닌 전체 하나가 커다란 유기체고 하나의 집단이 네. 군체가 하나의 유기체고 마치 개미 한 마리 한 마리는 우리 몸으로 굳이 따지면 그냥 세포 하나하나 정도로 봐야 오히려 더 맞지 않나는 생각이 좀 있고 근데 네. 인간의 경우에는 그 개미와 비슷하게 정말 이런 군집 내지는 전체 공동체가 그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도 없을 뿐더러 움직이는 것도 난 되게 안 좋은 것 같은 뭐 개인적인 생각은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전제가 뭐냐 이쪽에서 계속 네. 반복하는 이야기 뭐냐 하면 개인이 전체 스토리를 일단 몰라야 되고 네, 네. 아까 개인의 독립성 이야기했잖아요. 네, 온 네. 본인 기억만 해야 되고 개인이 전체 드라마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할 대사 나레이션하고 내가 등장할 타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개인이 더 많이 알아버리면 집단 지능 이 개념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오케스트라가 바로 그렇게 작동하는데 개개인이 출연자는 전체 드라마를 내용을 모르고 내가 등장하는 타임에만 그 역할만 딱 하면 그 각각이 독립성을 갖기 때문에 전체가 모여지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전체적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게 누군가 디자이너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있겠죠. 그게 거기는 제가 신뢰를 한번 드려줘 볼게요.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 그 연구원들 교육을 가진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이제 어떤 게임을 했느냐 하면 이렇게 디스크가 한 10명 올라갈 수 있는 디스크가 2개 있어요. 시소죠. 네.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 갖고 올라가요. 톡톡 올라가고 이걸 균등 잡는 게임이었어요. 네. 근데 10명이 이쪽에 10명, 이쪽에 10명이 올라가야 돼요. 그때 내가 괜히 놀랐던 게 뭐냐면 처음에는 서너 명 올라갈 때 막 흔들릴 거 아니에요? 5명, 6명 올라가더니 서서히 잡혀가는데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옆 사람한테 뭐 이렇게 손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소리밖에 안 하겠죠. 기울여 기울여 하는데 놀랍게도 10명 다 올라갔는데 이쪽에 10명, 이쪽에 10명 딱 하더니 균형이 맞는 거예요. 거의 한 15년 전에 경험했는데 안 잊혀져요. 이거구나. 실질적으로 어떤 구구 찌르는 것도 아니고 오직 독립적으로 하는데 내가 지금 위험한 상황을 내가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이 소리밖에 안 하잖아요. 그거밖에 안 해요. 안 하는데 와 놀랐어요. 이거구나. 그래서 브레인 과학의 대가들이 무슨 이야기했냐면 인간의 행위는 보이지 않는 피아노선 같은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가 아니죠.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실험이 맞으려면 한 명 한 명씩 그렇게 올라가면 안 되고 올라가기 전에 너네들 어디 올라갈 거야를 해서 만약에 반반이 나뉘었으면 일단 제일 좋은 실험인 거고 그 다음에 반반씩 뭐 한 OX, OX에서 나눠줬는데 동시에 10명, 10명이 비슷한 무게가 만약에 희한하게 됐다면 그러면 맞는 거지만 흔들리는 거 봐서 약간 무거운 쪽으로 내가 좀 가벼운 사람이 가고 좀 내려오는 쪽으로 그러니까 올라가는 쪽으로 무거운 사람이 가는 거라면 그거는 그걸 집단 잠깐 맞아요.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네. 나도 너무 오래전에 기억이 희미한데 네? 확실한 건 뭐냐면 마지막 장면이 확실해요. 네? 양쪽에 10명이 올라갔잖아요. 예. 올라가도 다 올라가면 초기에 흔들리는 건 명확하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그게 10명이 직접 이렇게 막 끌어당기고 이런 작용이 아니고 네. 10명이 스스로가 각자가 고소 노력을 하는 거예요. 발을 조금씩 움직여갖고. 그래요? 그리고 양쪽이 딱 균형을 잡더라고.
뭐 그렇다면. 네. 그럼 그게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네. 바로 모여갖고 분권화를 하고 그거의 평균값이 바로 집단지성의 네, 형태다. 그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좀 네. 이게 책에 보다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온라인 공간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과 지금 SNS로 다 연결되잖아요. 네. 그럼 정말 이게 집단지능, 이 초연결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분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예전에는 어떤 뭐 몇몇 언론 매체들, 신문이나 방송이 선도를 하고 향도를 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우리 의제다 이러면 그 일반 대중들이 그냥 그 수동적으로 끌려갔는데 지금은 각각 인터넷, 유튜브가 나와가지고 정말 지금 박사님 말씀처럼 독립되고 분권화되고 해가 참 그러면 이렇게 정말 모든 사람들의 초연결이 잘 집단지능이 되는데 초연결 잘 돼야 되는데 반대죠 오히려.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왜냐하면 지금 그 인터넷 통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매체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여전 레가시 미디어와 똑같단 말이죠. 역시 우리도 수백만 수천만 독자를 모아가지고 우리 예전에 하던 거하고 똑같이 행동한단 말이죠. 우리가 의제를 만들고 누가 1등이냐만 바뀌었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나는 독립적으로 생각하면서 사실은 그 사람들 나오는 말을 그냥 그대로 다 따라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예전에 우리가 밤에 KBS 어제 코미디 뭐였죠? 개그 개그 콘서트. 콘서트를 보고 다음 아침에 무조건 개그 콘서트 이야기하고 어제 KBS 뉴스 이야기하듯이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어느 무슨 뭐를 봤는데 누가 무슨 나가 뭘 하더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사실은. 그러면 이게 과연 초연결의 어떤 함의가 지금 이제 박사님 말씀처럼 독립과 분권화가 이거 과연 어렵죠. 안 되고 있지 않냐 이거죠. 이게 그렇죠. 되면 결국 이게 참. 아까 계속 그 오케스트라에서 자기 대본 말해야 돼요. 예, 예. 다른 사람 커뮤니케이션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핵심이요. 자기 들어갈 오직 두 가지 조건. 내가 네. 등장할 타임, 네. 내 대사 말아야 돼요. 집단 이게 만들어지려면 인텍션이 일어나 버리면 패거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바로 저 포인트들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기울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이 책에 아주 내가 그때 박수를 보냈어요. 가장 네. 중요한 게 다른 사람 인텍션 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핵심. 핵심이요. 좋습니다. 대단한 책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그런- 초연결 진행이라는 게 네.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꼭 한번 읽어보면 지금 우리나라 여러 가지 상황을 네. 딱 이거 대비해 갖고 딱 보면 우리 각자가 네네. 예, 너무 많이 나가도 안 되고 그 자리에서 제자리 그림 하면 되는 그 포인트를 알려줘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초연결에서 우리가 초라는 건 연결을 더 가속화한다 이런 의미보다 오히려 연결을 초월한다 초월한 이런 의미로 전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네네네네. 가시면 오직 모를 네. 뿐이다. 이게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스가 될 수 송 있는 선생님 말 오직 오직 모를 네. 뿐이다. 이제 연결이 돼요. 아, 그게 바로 신기하네. 운명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오직 모를 네, 뿐이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오직 그걸 이제 아하. 잠시 후에 그러면 좋아요. 운명의 과학에서 좋아요. 우리가 지금 풀지 못한 네. 숙제들을 많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네. 자, 우리 인생이 풀리지 않은 문제는 보험으로 또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네, 1544-5788 전화하셔갖고, 네, 우리 가입된 보험들 잘 돼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가입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여기서 또 보장을 또 잘 받으셔서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 인생 열심히 한번 챙겨보시기 보험 바라겠습니다. 장터야말로 초연결 지능입니다. 아, 우리가 다 연결돼 있죠. 네, 다 연결돼 네, 있고. 사건과 다 연결돼 있습니다. 네. 보상과 다 연결돼 있고요. 네, 1544-5788로 전화해서 보험 장터에서 자기 보험 좀 이렇게 초연결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2부에서 초연결 지능과 짝꿍의 책, 네. 운명의 과학, 좋아요. 그 책까지 완벽하게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